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 들어 미국 동맹 쪽으로 무게 추가 기울면서 이 대중 관계의 숙제를 어떻게 풀지 오늘 그 시험대에 오르는 거죠. 자, 그제 한미일 정상회담, 어제 미중 정상회담 이후의 만남이라 서로 무엇을 바라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7차 핵실험을 포함한 북핵 개발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하겠죠. 인도네시아 발리 그 현장으로 갑니다. 송찬욱 기자, 현재 회담은 끝이 난 겁니까? 네, 한중 정상회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당초 예정보다는 조금 늦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6시 11분에 시작을 해서 약 25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만남은 앞서 오전 G20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때 시 주석은 오후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당선 축하 전화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은 양국이 물밑 조율을 이어오다가 순방 기간에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대된다는 얘기도 했다면 자, 회담에서 오간 대화 내용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좀 전해지는 게 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조금 전에 막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보면서 읽어드리면요. 이 국제사회의 자유와 번영, 평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은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는 게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 걸로 읽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 중국도 동참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읽힙니다. 시진핑 주석의 정확한 발언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어제 미중 정상회담 때처럼 원론적인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을 만난 리커창 중국 총리는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정도의 발언만 했었죠. 윤 대통령은 또 북한 비핵화 시 대북 경제 지원책을 담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도 당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사실 윤 대통령이 이 중국을 견제하는 듯한 발언을 해왔죠. 이번 순방 때도 그렇고요. 거기에 대한 시 주석 반응도 궁금합니다. 네,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중국이 참 민감해하는 대만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를 윤 대통령이 먼저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언급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용인할 수 없다는 발언 역시 일반적 표현이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에 대해 동북아 안정에 부정적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던 만큼 시 주석도 우려를 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자, 이 한동안 유지되어 오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한미 경중 기조가 이 미중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죠. 미국 압박 속에 이 배터리, 반도체 등 이 대중 간 이 경제 협력도 논의가 됐습니다. 자, 시 주석은 2014년 이후에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직접 방한을 요청한 걸로 전해집니다. 최선 기자가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에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교류, 인적교류를 포함해서 한반도와 영내 평화와 안정, 나아가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로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중이 정체된 교류를 정상화하고 글로벌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겁니다. 우리 기업들은 배터리 등 첨단 분야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지만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앞서 양국은 지난 8월 2년 만에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공급망 불안이 발생할 경우 가동할 국장급 협의체에 신설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경제협력은 외교 채널에서도 강조됐습니다.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상호 존중에 기반해서 한중 관계를 공동 이익을 바탕으로. 아울러 윤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방한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 주석이 한국을 찾은 건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국빈 방문이 마지막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차례 중국을 방문한 만큼 상호주의에 입각해 이번에는 시 주석이
한국을 답방할 차례라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입니다. 3연임 이후 내정에 집중해야 하고 북한의 핵실험 도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 주석의 방안이 성사되기까지는 변수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이 한중 정상회담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면 뉴스 중간이라도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발리에는 주요 20개국 정상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참석한 이 G20 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이 발리 현지에서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세계 20대 주요국 정상들이 모인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식량과 에너지 안보 위기를 주제로 열린 첫 번째 회의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식량과 에너지 위기는 취약국가에게 더 큰 고통이라며 과거 식량 원조로 어려움을 이겨낸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책임감을 갖고 기여할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녹색 농업, 에너지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여 개도국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보건체계를 주제로 진행한 두 번째 회의에서도 코로나19 등 전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G20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 참석한 뒤 오늘 밤 귀국길에 오릅니다. 한국에 도착한 뒤에도 정상 외교를 이어갈 예정인데 17일과 18일에 각각 네덜란드, 스페인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네, 이번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양국 간 세기의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어제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한 정상회담을 연 겁니다. 3시간 넘는 긴 회담이었지만 북핵 위협에 대해선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래 화상과 전화로만 소통했던 두 정상이 처음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国际社会普遍期待中美处理好彼此的关系。 3시간 넘는 회담 뒤 두 정상의 공동 성명 대신 바이든 대통령의 단독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정상회담에서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을 중국이 말릴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면서도 중국이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회의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It's difficult to say that I am certain that China can control North Korea. 북한이 계속 도발하면 영내 군사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이어 상응 조치도 거듭 예고했습니다. And I made it clear as well that if they did, they meaning North Korea, that we would have to take certain actions that would be more defensive. 하지만 중국 측 발표 자료에는 한반도나 북핵 얘기는 없었습니다. 대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시 주석이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대만 문제를 두고 중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라면서 첫 번째 레드라인으로 못 박았고 미국은 일방적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양 정상이 처음 대면으로 만났지만 북핵 문제에 있어선 가시적인 성과를 내진 못했습니다. 다만 미중 간 온도차가 향후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불러올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그런데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이었던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에 도착한 직후에 벌어진 일이라 파장이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10곳이 넘는 나라의 정상들이 훈센 총리와 접촉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 의장인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반갑게 맞습니다. 두 정상은 노마스크 상태로 정상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회의를 준비해 주시고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훈센 총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훈센 총리가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훈센 총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 G20 정상회의 참석차 어제 인도네시아 발리에 도착한 직후 받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G20 참석 일정을 취소한 훈센 총리는
오늘 오후 캄보디아로 되돌아갔습니다. G20 참석을 앞둔 각국 정상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중 윤 대통령을 비롯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10여 명 이상의 정상들이 마스크 없이 훈센 총리와 접촉하고 발리로 건너왔기 때문입니다. 훈센 총리와 만찬장에서 나란히 앉아 식사를 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감기 기운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오전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이 지금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검찰은 정 실장과 이재명 대표를 정치 공동체로 보고 있죠. 대장동 일당에게 주어진 여러 특혜 과정 그리고 그 대가로 오간 불법 선거 자금 등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집중 추궁할 걸로 보이는데요. 검찰에 성혜란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성 기자, 오전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조사 중인가요? 네, 오늘 오전 9시 반 넘어서 시작된 정진상 실장에 대한 검찰 조사 10시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정 실장의 출석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전에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정 실장은 차에 탄 채로 이곳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해서 곧장 검찰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이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개발 특혜를 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4차례에 걸쳐서 1억 4천만 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 중에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천화동인으로 지분 수익 중 절반가량, 즉 428억 원을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직무상 알게 된 내부 정보를 남욱 변호사 등에게 사전에 전달한 혐의와 지난해 9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조사 대상입니다. 앞서 정 실장 변호인 측은 터무니없는 부분이 많아서 다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반면 검찰은 인적, 물적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정 실장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관측이 많은데요. 정 실장의 신병 확보 여부가 이재명 대표로 향하는 검찰 수사의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에게 뒷돈을 전해줄 때 이 CCTV를 피해 계단으로 올라간 것으로 파악하는데요. 민주당은 1층 출입구에도 CCTV가 있다며 그건 거짓이다, 인간 사냥이라고 맞섰습니다. 검찰은 현장 조사로 다 확인한 거라며 다시 반박했고요. 민주당과 검찰, 여와 야의 충돌을 한수아 기자가 이어갑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소환 조사에 대해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가히 인간 사냥이라 부를만 합니다. 검찰이 표적을 정해놓고 3인 성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3천만 원 전달을 위해 엘리베이터 CCTV를 피하려 계단으로 5층 정진상 실장 집까지 이동했다고 진술했는데 아파트 동출입구에도 CCTV가 있는 만큼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충분히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비이재명 진영에서는 당이 총동원되는 것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성남시장 혹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왜 당이 나서지? 그리고 예를 들어 다른 당직자라면?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이 거리를 둬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대오각성하고 이재명 방탄을 버리고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기소되고 재판을 받으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느냐며 좀 거리를 둬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사실 언론사들이 이 정진상 실장과 관련해서 옛날 사진 한 장 갖고 있거든요. 오늘 검찰에 출석한다고 해서 얼굴 볼 수 있나 했는데 이 비공개로 들어갔더군요. 네, 기자들 중에서도 정진상 실장의 얼굴을 실제로 본 사람이 거의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취재진들도 아침부터 중앙지검 앞에서 이 정진상 실장 실제로 볼 수 있을지 기다렸는데요. 정진상 실장의 모습 드러내지 않았고요. 이 차를 타고 중앙지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사실로 직행한 걸로 보입니다. 이 정진상 실장 변호인이 어제 검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비공개 출석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지금 안에서 이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김용 부원장은 지난번 출석 때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정진상 실장은 답변은 하고 있답니까? 네, 정 실장 측은 자신의 혐의를 좀 적극 반박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김용 부원장도 체포됐을 때부터 입을 닫았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점차 진술을 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묵비권 행사로 전략을 바꾼 걸로 알려졌는데요. 섣불리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모순되는 걸로 드러나면 이 변론 전략 자체가 꼬여버릴 수도 있거든요. 정 실장이 김용 부원장의 이런 전략을 따를지는 오늘 밤 조사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 실장 전략을 좀 예상을 해보면 계속해서 이제 유동규 본부장 진술 외에는 물증이 없지 않냐 이걸 이제 공격을 해왔잖아요. 들어가서도 그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하겠죠. 네, 결국 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좀 깎아내리면서요. 증거를 제시하라는 주장을 펼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민주당도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에게 돈을 줄 때 CCTV를 피해서 계단에서 돈을 줬다 이런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반박했죠. 아파트로 들어오는 차량 출입구에도 CCTV가 4대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들어오든 CCTV에 사각지대가 없는 구조입니다. 검찰은 돈을 건넨 계단엔 CCTV가 없다며 유 전 본부장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이 검찰도 오늘 소환에 대비해서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뭘 집중적으로 물어볼지 검찰의 카드가 또 궁금한데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이 정진상 실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뒷돈을 받은 대가로 이 대장동 위례 신도시 기밀을 건네거나 또 특혜를 줬는지 확인하는 수사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과정에 대해 보고받아서 알았거나 관여했는지를 추궁하는 방향일 겁니다. 이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100번 넘게 등장했던 만큼 이 정 실장과 이 대표의 연결고리 집요하게 파고들 걸로 예상됩니다. 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자 공모 전에 남욱 변호사 측을 사업자로 낙점했다던가 또 대장동 일당에게 받았다는 이 자금에 대해 이 대표가 알았는지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조사가 이제 중요한 이유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로 넘어갈 수 있을지도 사실 이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 소환 조사의 핵심은 결국 이 정 실장이 돈을 받았다면 이 돈이 종착지가 어디냐 이걸 확인하는 게 될 걸로 보이거든요. 네. 이 압수수색 영장의 분량 A4 용지 30장이 넘습니다. 그만큼 확인할 혐의와 사실관계가 많아서 조사가 밤 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정 실장 이 구속영장 청구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어떻습니까? 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정 실장에 대해서도 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었지만 그게 기각됐었죠. 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여기에 좀 색다른 증거들을 찾아냈는데 정 실장의 자택 아파트가 아닌 외부에서 머문 사실을 보여줄 CCTV와 차량 출입 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전해지고요. 또 국회에 있는 정 실장 컴퓨터에서도 운영체제를 새로 깐 흔적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의 오늘 조사 태도나 답변 내용을 본 뒤에 주거지 불명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빠르면 주중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는 기자 박건영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이 일부 야권 성향 온라인 매체를 통해 공개된 일에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유족 동의 없는 일방적인 공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명단 공개와 관련된 화면 앞에서 떡볶이 먹방까지 진행하며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함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더 탐사의 유튜브 생방송 화면입니다.
출연자 뒤로 추모미사에서 희생자 이름을 호명한 정의구현 사재단의 화면이 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탁자엔 떡볶이가 놓여 있습니다. 맛있다 이거. 달짝지근하네.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뒤 사법 피해자 지원 기금이 필요하다며 떡볶이 먹방을 한 겁니다. 추억의 밀떡볶이 더 탐사몰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티즌들은 추모하다가 떡볶이를 판매하는 게 말이 되느냐, 추모하다 음식을 먹고 웃은 건 선을 넘은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일부 유족과 해외 대사관 항의로 민들레 홈페이지에선 155명 중 10여 명의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한 희생자 유족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다른 유족들과 법적 대응을 상의해보겠다며 정부가 먼저 유족 의사를 물어보고 조치했어야지 언론사가 공개하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다른 유족도 동의가 있었더라면 좋았겠다며 당황해했습니다. 이종배 서울시 의원과 시민단체 신자유연대는 두 매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 이름 석자는 가족들의 온전한 권리고 몫입니다. 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는 유족들에게 확인을 했어야 됩니다. 한 시민단체는 희생자 명단을 온라인 매체에 유출한 공무원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해달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이런 논란 속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족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를 두면서 역풍은 비켜나가려는 모양새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민주당 강경파 모임인 철험회가 중심이 된 의원 모임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실명을 공개하는 온라인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실명 공개를 원치 않은 분들은 땡땡땡으로 하고 동의하는 유족은 실명을 밝히면 되는 것이죠. 유가족이 동의해서 공개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유가족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피해자 실명 공개에 따른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2차 가해라고 반박했습니다. 피해자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 것이 2차 가해입니다. 국가 책임임을 명확하게 해야죠. 희생자들을 제대로 추모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의 조치야말로 진짜 2차 가해예요. 다만 친야 매체에 유가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에는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 수석 대변인 입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명단 공개의 배후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팩트를 밝히지 못하면 허위사실 유포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런 민주당을 향한 거센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친야 성향 매체에서 명단을 공개한 일에 대해 민주당 배후설을 제기했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제 직성이 풀리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친야 성향 매체의 희생자 명단 공개를 두고 민주당 배후설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유족의 아픔은 조금 더 헤아리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비뚤어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이러한 폐륜의 1차적인 목적은 온갖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SNS를 통해 유족의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는 유족의 아픔에 또다시 상처를 내는 것이라며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불법성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을 더 탐사나 민들레가 훔쳐간 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제공한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공적 자료가 유출된 과정에 대한 어떤 법적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등 야권에서도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족에 대한 정부 지원을 두고도 희생자에 대한 혐오와 조롱이 오가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명단 공개는 2차 가해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어젯밤 SNS에 이재명 대표님 이제야 직성이 풀리시냐, 죽음의 정치 그만하시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가 희생자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라고 주장해온 것을 겨냥한 겁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정치적 편향 논란을 빚어온 교통방송 TBS가 존폐 위기에 섰습니다. 서울시 의회가 내년부로 TBS에 대한 예산 지원을 종료하는 안을 오늘 통과시켰습니다. 이 TBS는 연간 예산의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이 서울시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73명 중 국민의힘 의원 72명이 찬성했고 기권은 1명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례안 처리에 반발해 날치기 반대라고 적힌 표말을 들고 나왔고 표결에 불참한 채 퇴장했습니다. 원안에는 조례 시행일이 내년 7월 1일이었으나 오전 상임위에서 2024년 1월 1일로 수정 가결됐습니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 원 중 약 70%를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합니다. 서울시의 TBS에 대한 출연금은 올해 320억 원, 내년에는 232억 원으로 책정된 상태. 조례안 통과로 내년엔 이 가운데 50%만 지원하고 내후년엔 0원이 되는 겁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TBS에 대한 지원 중단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TBS 노조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항의했습니다. 32년의 역사인 TBS가 고작 조례 폐지안 한 장으로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암담합니다. 임기가 내년 2월까지였던 이강택 TBS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밝혔지만 임금 체불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사표 수리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후임자는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진위원회에서 2명 이상을 추천하고 오세훈 시장이 임명합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11 정치부 김민지 기자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마디에 가려진 사람은 누굴까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입니다. 이 대표의 말 한마디에 민주당의 정책 기조가 확 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바로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관련입니다. 자, 금투세라면 주식 펀드로 이제 1년에 5천만 원 넘는 수익을 얻으면 그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내는 그런 제도죠. 맞습니다. 이미 2년 전쯤에 법안이 통과돼서 내년 1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이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서 시행을 2년 늦추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반대해왔거든요. 이미 법은 만들어져 있고 그 근본적 틀을 흔들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합의한 바대로 시행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비공개 회의에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금투세 때문에 큰 손들이 주식을 팔면 이 주가가 떨어질까 봐 개미들 걱정이 크던데요. 네. 저기도 써 있네요. 민주당 당원인가요? 네, 당원 게시판에는 민주당이 금투세로 소멸할 것이라든지 역풍 맞기 싫으면 폐지하라며 반대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이런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완전히 피해 흐르는 거죠. 민주당 내에서 지금 기류가 바뀌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개미 중에서도 꽤 큰 개미인데 뭐 왕개미까지 못 되더라도 꽤 큰 개미인 건 맞는데 지금은 본인이 주식이 없으니 손해볼 일도 없어서 이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무서운 사람인 것입니다. 뭐 민심을 반영한다면 그건 뭐 좋은 측면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반면에 대표 말 한마디에 당의 정책 기조가 흔들리면 정책 불신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내부에서 회의를 열었지만 의견이 엇갈려서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교 지도자, 신부들 막말이 연일 논란입니다. 네, 대통령 전용기의 추락을 염원한다고 한 대한성공회 김규돈 신부가 어제 파면됐죠. 그림을 올린 신부도 있습니다. 천주교 대전교구 소속 박주환 신부인데요. 이것도 눈을 의심했습니다. 추락을 하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박 신부는 항의하는 댓글에는 반사라고 대꾸하면서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악담과 저주의 언어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이들이 과연 성직자가 맞습니까? 종교 사기꾼들과 마비들을 쫓는 미카엘 신부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신부인지 삼류 정치인인지 해도 너무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자, 성공회는 신부를 파면을 했던데 천주교도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일단 박 신부에게는 성무 집행 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미사나 고해성사 집전 등 사제의 권한과 임무를 박탈하지만 신부의 신분은 유지하게 되는데요. 천주교 대전교구는 박 신부의 언행이 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는 어긋난다면서 사과했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야가 아슬아슬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고요? 네, 먼저 이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다가 나온 야당의 아슬아슬한 발언부터 보고 오시죠.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이지 검사입니까? 이렇게 했던 말이 기억나요. 지금 MBC를 전용기 탑승 불허한 것은 깡패인지 대통령실인지 한번 판단해 봐야 되는 거죠. 예결위에서도 다소 격한 표현이 나왔는데요.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든 회피하고자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좀 살아보고자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의원님 의견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무위원도 인격이 있는 인격체입니다. 발악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 이걸 어디까지 우리가 용인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강선우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자 강 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당에서 나온 아슬아슬한 발언도 함께 볼까요? 역대 대통령 영부인 중에 이렇게 미모가 아름다운 분이 있었습니까? 그 영부인으로서의 활동하는데 왜 그렇게 토를 다는지.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의료 현장 방문을 옹호하다 나온 말인데 논점 일탈이죠. 이게 뭐 미모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취지가 퇴색됐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특정 용어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너무나 인격 모욕적이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기 바랍니다. 저 단어는 모금을 위해서 이제 가난을 자극적으로 묘사한 이미지를 이제 통칭하는 용어로 쓰이죠, 요즘.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여당이 이걸 야한 표현으로 여기는 것 같다고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여야 모두 공격을 하든 옹호를 하든 선을 잘 지켜야 역풍을 맞지 않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추위를 타고 하루 7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으시던데요. 그런데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도 이 조제약을 지울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답니다. 무슨 사정인지 김용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약사가 받은 코로나19 확진자 처방전엔 해열 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들어간 약 이름이 써 있습니다.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파는 타이레놀의 주성분입니다. 하지만 제조약에 들어가는 아세트아미노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재고로는 지금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밖에 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가 급증한다면 일주일도 버티기 힘든 상황입니다. 도매상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물건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의사들에게 처방전에 넣지 말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도매상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처방이 안 나오죠. 이유는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면서 감기약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오시기도 하시고 다시 또 재감염 되시는 분들도 많아져가지고. 또 다른 이유는 제약회사들이 조제용 약에 들어가는 아세트아미노펜 생산을 늘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 때문입니다.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은 지난 1996년 한 알당 114원으로 보험약가가 책정됐다가 2012년에 51원까지 내려간 뒤 10년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 의약품인 타이레놀은 한 알당 200원 수준, 제조사들은 제조약에 들어가는 아세트아미노펜 가격도 최소 2배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도 감기약 조달에 어려움을 고려해 인상폭을 제약사 등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 이제는 약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자주 먹는 국민 간식 치킨 1인 1닭해도 정말 괜찮을까요? 치킨 한 마리 열량을 따져보니까 성인에게 하루 동안 필요한 열량보다 최대 1.5배나 많았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배달 음식인 치킨. 얼마나 자주 많이 먹는지 물어봤습니다. 주로 치즈가루 묻힌 치킨을 많이 먹는데 적게는 반 마리 먹을 때 있고 많이 먹으면 한 마리 가까이 먹는 것 같아요. 따로 걱정은 안 하고 먹어요. 일주일에 한 2번, 3번 정도 먹는 것 같고 뭐 칼로리나 이런 게 높을 것 같기는 한데 매일 먹는 게 아니고 운동도 하면서 먹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영양 성분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량은 물론 당류부터 나트륨까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사 대상 중 열량과 당류가 가장 높은 제품인데요. 이 치킨 반마리와 맥주 500ml 한 캔을 같이 먹으면 공깃밥 6공기 열량과 맞먹습니다. 콜라 500ml와 함께 먹을 경우 당류는 각설탕 51개에 해당하는 152g에 달했습니다. 콜레스테롤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24개 프랜차이즈 치킨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의 콜레스테롤이 하루 기준치보다 많았고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기준치의 3배를 웃돌았습니다. 하루 포화지방을 초과한 제품도 21개나 됐고 나트륨이 가장 높은 치킨은 하루 권장량의 2.4배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치킨의 영양성분 표시는 의무가 아니란 이유로 조사 대상 브랜드 10곳 가운데 6곳은 표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 1인 1닭과 같은 식습관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만큼 영양 성분 표시는 물론 소비자의 적당량 섭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경기도지사 비서실 공무원이 도청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복구하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신청사 5층 여자 화장실. 지난 9월 29일 오전 20대 남성 공무원이 동료 여성을 따라 몰래 들어갔습니다. 옆칸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려는 순간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에게 적발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튿날 남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 김동연 경기지사 비서실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화장실도 지사 집무실과 같은 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해자 휴대전화에선 불법 촬영한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진을 지웠는지, 불법 촬영 미수에 그친 것인지, 또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달 가까이 함구하고 있다가 채널A 취재가 시작되자 사실관계가 맞고 인사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은 그러면 근무는 하고 계세요? 아니요. 직위에서? 네. 경찰은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최근 불법 촬영과 성희롱, 마약 밀수 등 경기도 공무원의 비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불이 난 차량 안에 의식을 잃고 갇혀있는 60대 운전자를 지나가던 시민들이 구조했습니다. 차가 폭발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시민들은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차량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60대 운전자는 의식을 잃고 차 안에 갇힌 상태. 때마침 사고를 목격한 시민이 차량으로 달려갑니다. 어떡해. 유리창 못 깨야 돼. 유리창 깰만한 거. 빨리 아주 사람 더 있다니까. 주변에 있던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보고 여의치 않자 또 다른 남성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뛰어가 앞 유리창을 내리칩니다. 불길은 점점 거세지고 구조에 나선 시민들의 마음도 타들어갑니다. 그 순간 희뿌연 연기 속에서 운전석 문이 열립니다. 한 시민이 달려가 운전석 문을 붙잡아주고 의식을 되찾은 운전자가 나올 수 있도록 돕습니다. 차 터져! 얼른 나와! 사이렌이 울리며 현장에 소방차가 도착한 직후 운전자는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의식을 잃고 가드를 추가했는데 이제 진행이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가해를 돼갖고 화재가 난 것 같아요. 불이 난 차량 뒷유리창은 이렇게 깨져 있는데요. 뒷좌석엔 구조 당시 사용한 돌덩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운전자는 2도 화상을 입었지만 크게 다치지 않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곧바로 퇴원했습니다. 구급차는 안 오고 소방차도 안 오고 뭐 경찰도 아무도 안 와가지고 이제 저희 있는 사람끼리 먼저 저 사람 무작정 그냥 꺼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경찰은 소중한 생명을 구한 3명에게 표창을 수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가 첫 삽을 떴습니다. 인천 계양지구인데 17,000가구 규모입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에 물꼬를 틀 거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안 그래도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 부채질하냐는 냉소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박재 기자입니다. 동쪽에 김포공항이, 서쪽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있는 인천 계양지구. 오늘 착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신도시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2019년 10월 지정된 3기 신도시 6곳 가운데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총 1만 7천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21만 평의 일자리 공간이 조성될 계획으로 명품 자덕도시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못 내는 곳도 있습니다. 토지 보상이 가장 늦은 고양 창릉입니다. 토지 보상률은 46%에 불과합니다. 9월까지 보상을 끝내야 했지만 감정평가 선정부터 문화재까지 곳곳에서 제동이 걸린 겁니다. 이제 뭐 더 깎아지고요. 하남교사는 토지 보상을 마쳤고 남양주 왕숙 1은 74%, 왕숙 2는 64%, 부천대장은 70%까지 토지 보상이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어떻게든 내년 상반기에 5곳 모두 착공에 들어가 늦어도 2027년까지 첫 입주 일정은 다 맞출 계획입니다. 문제는 꽁꽁 얼어붙어 있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수도권 미분양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4, 5년 뒤 무려 17만 5천 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시장 충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 지금부터 공급 폭탄을 준비해야 집값이 돌아서 급상승할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일단 정부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공급 물량을 신중하게 조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비가 오더니 겨울이 성큼 다가왔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혹한에 이 수도관 동파 사고를 막으려고 열선 설치된 건물이 많은데요. 그 값싼 열선이 대형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이런 열선 관련해선 아예 공인된 인증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다시 간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주차장 천장에서 불꽃이 일더니 순식간에 불길이 번져나갑니다. 불이 난 곳은 산부인과 건물. 산모와 신생아 등 122명이 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불은 주차장 천장에 설치한 동파 방지용 열선에서 시작됐습니다. 수도관 동파를 막으려고 단열재와 열선을 시공했는데 무자격 업자가 설치한 열선에서 불이 난 겁니다. 이 열선은 인증조차 받지 않은 제품이었습니다. 8개월 전 화재가 난 산부인과 건물에선 불이 시작된 주차장 천장을 보수하는 공사가 한창인데요. 바로 옆 건물 벽면에 남아있는 까만 그을음과 열기에 녹아내린 비닐 천막이 당시 화재 상황을 말해줍니다. 생후 2주 신생아를 데리고 대피했던 엄마는 지금도 불안해합니다. 수유 중이었는데 도망쳐서 나왔던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진짜로 괜찮은지 아닌지는 아기에 대한 걱정도 너무 컸고. 인증받지 않은 열선의 화재 위험을 실험으로 알아봤습니다. 미인증 열선과 해외기관의 인증을 받은 열선에 인위적으로 누전을 일으켰습니다. 미인증 열선은 펑 소리를 내며 터지더니 열선을 감싼 피복제와 단열재, 수도관까지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반면 인증 열선은 불이 나자마자 누전 차단기가 내려갑니다. 인증 제품은 열선이 굵고 3중으로 절연 처리돼 있지만
미인증 제품은 선이 가늘고 절연 처리도 혹겹입니다. 재를 싸고 있는 단열재까지 이제 불이 옮겨 붙게 됩니다. 전선의 열선을 따라서 화재가 계속 이어져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는 KS 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쓰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파 방지용 열선은 KS 인증 절차도 시험 기관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시중에는 미인증 열선이거나 해외에서 인증받은 열선만 유통되고 있습니다. 미인증 열선의 가격은 인증 열선의 25% 수준. 시공업자나 건물주는 위험을 알면서도 값싼 미인증 제품을 찾습니다. 외국 인증 제품이라도 쓰면 되는 거예요? 좀 싼 거 주세요. 그런 경우 대부분이에요. 한 번 시공하면 점검도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건물 지하주차장 급수시설에 설치한 열선을 살펴봤습니다. 단열재에 가려져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원에서 설치하면은 들춰보질 않습니다. 사고나 아니면 발열이 안 되는 이상이 있을 때까지 놔두는데 지난 5년간 발생한 동파 방지 열선 화재는 약 1,600건. 매년 300건 넘게 발생하는데 겨울철인 12월부터 3월 사이에 집중돼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60명 넘는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도 동파 방지 열선에서 시작됐습니다. 더 큰 참사가 나기 전에 열선 안전 규정을 대폭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시 간다, 남영주입니다. 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르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월드컵에 관광객이 100만 명이나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숙박난을 해소하기 위해 크루즈에 컨테이너까지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선상에 마련된 수영장에서 여가를 즐기는 관광객들. 호화객실과 식당을 갖춘 크루즈는 바다 위 호텔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조직위는 2,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크루즈 세척을 대회 기간 내내 숙박시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طبعا كان أحد الأهداف الرئيسية أن احنا نوفر للجمهور خيارات متعددة. 카타르의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월드컵 기간 카타르의 예상 방문객 수는 100만 명. 하지만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 경기도 정도인 카타르는 호텔 객실이 3만여 개에 불과합니다. 기존 호텔은 이미 빈 방을 찾을 수 없습니다. 6월 달에 비해서 대여섯 배까지 오른 상태고요. 그 요금으로도 객실은 지금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조직위가 마련한 팬 전용 숙소는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외관이 컨테이너 모양인데다 침대 2개가 놓인 내부도 볼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난민 캠프를 보는 것 같다며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는 카타르에서 보고 잠은 이웃나라에서 자는 관람 코스까지 등장했습니다. 카타르 정부는 이런 관광객들을 위해 카타르 도하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오가는 항공편을 늘릴 계획입니다. 지구촌 축제 월드컵이 개막 전부터 숙박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카타르에 도착하자마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제 손흥민만 합류하면 완전체가 되는데요. 선수들은 숙소가 감동적이라고 놀랐다고 합니다. 카타르 현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태욱 기자, 첫 훈련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대표팀은 피곤할 법한데 카타르 도착 12시간 만에 곧바로 첫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대표팀의 숙소 바로 앞인데요. 이곳에서 훈련장까지 10km, 차로 10분이면 이동 가능합니다. 훈련장에 가보니 집 보안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나무와 천막으로 가려져 있어서 훈련을 몰래 볼 수가 없습니다. 첫 훈련에 나선 우리 선수들, 우선 간단하게 자전거를 타고 조깅을 하면서 몸을 풀었고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1시간가량 회복과 적응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극적으로 합류한 이강인 선수, 굉장히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꼭 오고 싶고 꼭 뛰어보고 싶었던 월드컵을 기회가 생긴다는 거에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최상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잘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숙소 앞이라고 했는데 뒤쪽에 보니까 빨강색 천에 어떤 글씨가 적혀 있네요. 네, 이렇게 출입구뿐만이 아니라 방, 로비, 복도 등 대표팀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특별히 제작됐습니다. 선수들의 방 문에는 등번호가 적힌 유니폼이 걸려 있고 침대 위에는 액자에 선수의 얼굴이 담겨 있습니다. 어때요? 감동, 진짜 감동. 와, 이거 어떻게 준비한 거야? 선수들의 각오를 고취시키기 위해 이동하는 통로에는 역대 월드컵 결과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 김민재와 이재성, 정우영이 도착하면서 주인을 기다리는 방은 이제 단 하나입니다. 바로 손흥민의 방인데요. 내일 오전 6시에 손흥민이 합류하면 벤투호는 완전체가 됩니다. 지금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8개월 만에 러시아에서 탈환한 우크라이나 요충지 헤르손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깜짝 방문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강경파에서도 푸틴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슬라바 우크라이니! 헤르손 탈환에 공을 세운 군인들이 도시를 상징하는 탑 아래에서 상을 받습니다. 8개월 만에 우크라이나 품으로 돌아온 헤르손 땅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찾았습니다. This is the beginning of the end of the war. All this victory is possible when all the world is around. 지난 3월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육로로 잇는 남부 요충지 헤르손을 점령한 러시아는 지난 9월 자국 영토로 강제 합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거센 반격에 러시아군은 자원을 아끼고 인력을 다른 전선으로 배치한다고 발표했고 3만 병력의 후퇴 속에 군복과 식량, 박격포탄 등이 곳곳에 벌어졌습니다. 러시아에선 그동안 보기 힘들던 푸틴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뉴욕타임스는 푸틴의 뇌로 알려진 우익사상가 알렉산드르 두긴이 러시아는 다른 어떤 것에도 굴복할 수 없다며 불만을 드러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협상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과 러시아 대외정보국 국장이 회담을 진행했다는 외신 보도도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중국에서는 정부의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참지 못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베이징 공태현 특파원입니다. 한밤중 수백 명의 사람들이 시가 행진에 나섰습니다. 바리케이트와 철책 등을 밀치고 발로 찹니다. 마가선 방역요원에게 플라스틱 상자를 던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달 말부터 봉쇄된 중국 광저우 하이저구에서 주민들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발해 집단 시위를 벌인 모습입니다. 당국은 시위가 번지자 경찰차 여러 대를 현장에 보내 통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저우에서는 어제 신규 감염자가 5,124명 발생하는 등 최근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구급차의 늑장 대응으로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3살 아이가 사망하거나 임산부가 유산하는 등 고강도 봉쇄와 통제로 인한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입국자 격리기관과 봉쇄 범위를 좁히는 등 방역 정책을 다소 완화하고 있지만 3년 가까이 이어진 제로 코로나 정책과 강력한 통제 조치에 시민 불만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오늘 서울은 하늘 표정이 흐렸는데요.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는 5mm가 더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산지에서는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밤사이 비나 눈이 얼어붙을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또 중서부를 중심으로는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수능일에는 맑은 하늘이 펼쳐질 텐데요. 종일 쌀쌀한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외투로 체온 조절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날이 종일 쌀쌀합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6도, 광주는 7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14도, 전주는 15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제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막말, 증오, 혐오, 저주의 바이러스가 정치권을 넘어 온 사회로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평화와 생명의 소중함을 교리로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가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하기를 기도하는 섬뜩한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 참사 희생자 이름을 공개해서 유족들을 또다시 슬픔에 빠져들게 한 일도 있죠.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어져야 한다는 증오와 혐오,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적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저주의 구판 끝내야.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